2014년 4월 27일에 대만 타이중시 경찰서에 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사라졌다는 신고 전화였고 그 아들의 이름은 랑쿤이였습니다. 그는 36살이고 한 기계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남자며 그만큼 바빠서 만나기 힘들다. 거의 하루 종일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하며 보낸다고 경찰에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4월 27일에 랑쿠니의 공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랑쿠니를 만나려고 대표실에 갔는데 없어서 연락을 취해봐도 받질 않아 대표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아버지는 아들이 사라진 걸 그렇게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연락을 받고 큰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하느라 바빠서 그랬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어딘가 자고 있겠지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락이 안 되자 당시 아들과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있는지 아냐? 혹시 너랑 같이 있냐? 라며 물어봤습니다. 랑쿠니의 여자친구는 26일부터 만나지 않았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남자친구가 그냥 공장에서 자면서 생활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여자친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랑쿠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해 28일부터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들이 협조해서 같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은 경찰은 랑쿠니 소유의 공장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 다니던 직원들을 먼저 조사해보니 랑쿠니는 26일 아침부터 27일 새벽까지 야근을 했으며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해 보였고 야근을 마친 뒤 새벽에 자신의 차를 타고 가는 걸 봤다고 직원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벽 시간에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은 집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은 랑쿠니가 사는 아파트로 가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로 간 경찰은 랑쿠니의 차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CCTV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랑쿠니의 차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었고 경찰의 추측이 통했습니다. 4월 27일 새벽 3시경 CCTV에 랑쿠니의 차량이 주차되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린 랑쿠니는 초록색과 흰색 그리고 남색 계열이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줄무늬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고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랑쿠니의 모습은 엘리베이터 안의 CCTV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크게 하품을 하며 누가 봐도 일을 오래 해서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랑쿠니는 CCTV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9층을 누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알아본 결과 랑쿠니는 이 아파트의 9층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마지막 모습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9층에 도착해 내린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어떠한 CCTV에서도 랑쿠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바로 아파트로 달려가 본격적으로 집안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나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찾을 거라는 생각에 랑쿠니의 여자친구와 경찰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같이 살면서 싸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고 싸움 때문에 남자친구가 집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내 전부고 내 전부가 사라진 지금 저는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그렇군요 라고 대답하며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다시 물었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점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을 덧붙였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만나고 헤어지는 날에 남자친구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호텔을 간다고 했고 그 사람과 밤 늦게까지 얘기하며 술을 마셔서 그대로 공장에서 잠을 자러 가 바로 출근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밤에 연락이 없어도 걱정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아버님에게 전화가 와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남자친구는 우울증이 있어서 자신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경찰은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는 랑쿠니의 차량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자친구는 계속 경찰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은 처음 만날 때부터 엄청나게 피곤해 보였고
주차된 차를 경찰들이 확인하고 있을 때 여자친구는 랑쿠니의 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자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본 경찰들은 여기서 이렇게 자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푹 자라고 얘기했지만 같이 있고 싶다며 남자친구가 걱정돼서 안 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그곳에서 큰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고 랑쿠니의 차량이 27일 새벽에 들어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으며 혹시라도 있을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더 꼼꼼히 조사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 CCTV를 전부 뒤졌지만 랑쿠니의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파트 단지 안에는 이 남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 랑쿠니가 CCTV에 찍히지 않고 이 아파트 단지 안을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 건가 하며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랑쿠니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 랑쿠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들은 다시 한번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랑쿠니는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나 거래처들과도 큰 문제 없이 공장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랑쿠니는 지금의 여자친구와 동거한 지는 꽤 오래되었고 여자친구는 자신보다 11살이나 많은 연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천생연분같이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고 하죠. 며칠이 지난 다음에도 경찰은 혹시라도 무엇인가 놓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그 아파트의 CCTV 영상을 더 자세히 보기로 했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은 걸까요? CCTV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라진 당일 4월 27일 오후 5시에 엘리베이터 CCTV에서 찍힌 수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떤 빨간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사람이 찍혀 있었고 몸을 자세히 보면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옷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는 모습이 보였고 날씨는 신경 쓰지 않는 듯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왜 의심스러웠냐면 이 당시에는 매우 더워서 사람들은 보통 반팔이나 얇은 옷들을 입고 다녔기 때문이죠. 랑쿠니 또한 집으로 귀가할 당시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반팔을 입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은 무려 4-5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여러 번 찍혔다는 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어떠한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타서 나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찍힌 것이었죠. 이 모습은 5시간 동안 10번의 모습이 찍혔는데 나올 때 5번, 다시 들어갈 때 5번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나와 내려갈 때 탄 CCTV에 찍힌 모습에는 비닐봉지가 계속 손에 들려 있었고 집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그 봉지는 없었는데 5번 동안 찍힌 비닐봉지가 몇 개인지 세본 경찰은 총 11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CCTV에 또 다른 사람이 먼저 헬멧을 쓴 사람과 같은 비닐봉지를 들고 탄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라진 랑쿠니의 여자친구였습니다. CCTV를 자세히 보니 빨간 옷을 입은 여자의 키, 몸의 체형이 랑쿠니의 여자친구와 굉장히 비슷했고 경찰은 여자친구가 2명의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아무런 증거나 의심될 것이 없어서 의심할 거라고는 랑쿠니의 여자친구밖에 없다고 생각한 경찰은 본격적으로 여자친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랑쿠니의 여자친구는 당시 47세로 이름은 황징원입니다. 중국 우전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중국 남자와 결혼하게 돼서 아들과 딸을 낳았고 남편이 아이들의 출산과 동시에 바람을 펴서 이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첫 결혼은 끝나게 됩니다. 1996년에는 결혼 소개업체에 가서 9살 연상의 대만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좋은 만남을 유지하였고 1년 뒤 결혼을 해 대만으로 가 같이 살게 되었죠. 황징원은 두 번째 결혼은 망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더 불안한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남편은 능력도 없고 건강한데 일할 생각도 없었으며 어딜 가도 오래 버티지 못해 잘리거나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징원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고 그렇게 혼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낸 지 벌써 9년이 되는 2006년 4월에 황징원은 대만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비자가 생겼고
힘든 결혼 생활로 지친 황징원은 7월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결혼은 끝이 나게 되었죠. 두 번째 남편은 이혼을 원하진 않았지만 황징원은 이미 이혼을 오래전부터 결심하고 있었기에 남편의 반대에도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황징원은 한 마사지 샵에서 일을 했는데 그 마사지 샵에서 가장 잘하는 직원으로 손꼽혔으며 그녀를 찾는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마사지만 잘할 뿐만이 아니라 손님들과 대화도 잘 이끌어갔으며 사업에 대한 지식도 정말 많았죠. 그렇게 자신만의 단골도 얻고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된 황징원은 자신만의 마사지 샵을 열기 위해 다니던 마사지 샵을 그만두고 타이중시 펑이왕구로 떠나 거기서 자신만의 샵을 열었습니다. 자신만의 마사지 방법도 있고 말주변도 뛰어난 그녀의 매장에는 빠르게 단골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주변에 자신의 매장을 두세 개씩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 덕분에 금전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 사람들에게 세를 주며 자신의 부를 점점 더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매장을 오픈한 시기에 11살 차이의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나이 차이는 많지만 황징호는 평소 자기 관리를 엄청나게 잘했기에 11살의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남자와의 나이 차이는 그냥 보기에는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랑쿠니는 그녀가 운영하는 가게에 단골로 오며 지속적으로 만나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둘의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바로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죠. 두 번이나 이혼의 경험이 있었던 황징호는 이번만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에게 남자친구 칭찬을 엄청나게 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남자친구 부모님을 뵈러 가며 알뜰히 챙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둘의 사이는 정말 좋아 보였으며 굳이 흠을 잡아보자면 둘의 나이 차이뿐이었죠. 경찰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가 사라진 데에 의심을 할 사람은 황징원, 즉 여자친구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CCTV 속 헬멧을 쓴 빨간 자켓의 여성이 황징원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빨간 자켓을 입은 여성이 아파트를 나가는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주변의 CCTV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주변에 CCTV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정확하게 어디로 갔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힌 CCTV 모습은 두 개의 큰 쓰레기 봉투를 자신의 오토바이 뒤에 실은 상태로 떠나는 장면이었는데요. 경찰들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CCTV를 봤던 걸 또 보고 다시 보며 하나의 단서라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수사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러나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빨간 자켓의 여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누를 때 손가락을 자세히 보니 다쳤는지 밴드가 붙여져 있었고 그 위치나 모양이 바로 랑쿠니의 여자친구의 손가락과 동일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사라지고 이틀 동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봉투를 사용해 무언가를 옮긴 헬멧의 여성이 황징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이거 당신 맞지? 라며 압박했고 예상외로 황징원은 순순히 네, 저 맞아요 라며 인정했습니다. 황징원은 뒤이어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전 제 집안의 물건을 정리해서 제가 운영하는 마사지샵 가게로 옮겨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이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이었고 그로 인해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만약 제 말이 의심된다면 제 가게 안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 경찰이었다면 이 말을 쉽게 믿진 않으시겠죠. 저 같아도 그런데요. 경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황징원의 가게로 가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녀의 말대로 봉투 안에 정말 이상할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CCTV로 확인해본 결과 총 11개의 봉투를 옮겼던 걸로 알고 있던 경찰은 가게 안에는 봉투가 5개 정도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나머지 봉투들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반응이 예상 외였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꺼내서 정리를 했죠 라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황징원의 얼굴은 무섭거나 거짓말을 들킬까 긴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찰들의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격양되어 있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은 그동안 남자친구와 어떻게 지냈었는지 어떤 사이였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를 엄청 사랑했어요. 남자친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1,000만 대만 달러를 빌려줬어요.
대답을 듣던 경찰은 너무 자기 얘기만 하는 황정원의 대답에 질문을 바꿨습니다. 둘이 사랑하며 같이 지내는 동안에 큰 싸움이 있던 적이 있나요? 여자친구는 살짝 당황하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은 뒤이어 물었습니다.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흔적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황정원을 쳐다봤습니다. 여자친구는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살짝 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랑쿠니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침묵 속에 시간은 흘러갔고 황정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죽었을 겁니다. 이런 짧은 말로 자신이 그토록 숨겼던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에 말했다시피 두 번째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나서 타이중시 펑이안구로 가 자신만의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11살 연하 남자친구와 만나 서로의 사이는 엄청 좋은 편이었습니다. 황정원은 남자친구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요. 만날 당시 남자친구 랑쿠니는 기계를 수리해주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꽤 괜찮은 편이었지만 당시 황지원이 매장으로 버는 돈에 비하면 형편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둘의 사이는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했고 둘이 동거를 시작하며 황지원은 남자친구에게 내가 사업 자금을 대줄 테니 너의 능력과 기술로 사업을 직접 해봐라 하며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100만 달러를 주었고 하지만 사업이 힘들어져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 남자친구에게 900만 달러를 더 주게 됩니다. 이 돈은 여자친구가 보증을 서 빌린 은행의 돈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갚기로 했던 남자친구는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맨날 핑계만 대며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피하며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황정원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마음이었고 그럴 사이라고 크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없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친구가 본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야속한지 황정원의 외모는 시간이 갈수록 그 나이대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인지 랑쿠니도 그녀에 대한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랑쿠니의 공장이 잘 운영되면서부터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단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정원은 결혼이 너무나도 급했는데요. 첫 남편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결혼을 해서 이미 자식을 낳아 원하지 않아도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둘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이용해서 랑쿠니 또한 본인이 부모님을 설득한다는 말만 한 채 결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전인 2012년 황정원은 랑쿠니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한 터라 매우 소중한 아이였으며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황정원은 이제 정말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했고 임신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했지만 랑쿠니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임신을 축복해주기는커녕 대뜸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황정원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내 돈만 보고 자신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황정원은 엄청난 상처와 함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낙태하는 상처를 줬음에도 랑쿠니는 2년을 더 버티며 결혼만을 기다렸던 황정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는데요. 2014년 4월 초 둘은 결혼 얘기로 또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투던 중 황정원은 남자친구가 자신과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직접 듣게 되죠. 너는 그딴 마사지샵 같은 데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나보다 11살이나 나이가 많은데 나는 그딴 더러운 여자랑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 라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정원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남자친구를 위해 헌신하고 도와준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금 성공적인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모든 자금을 다 대준 게 본인인데 이런 자신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그녀는 랑쿠니의 아이를 원치 않게 지웠을 때부터 생각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2014년 4월 26일 저녁에 황정원은 둘이 동거하는 집에 먼저 가 랑쿠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어 27일 새벽이 돼서야 일에 지친 남자친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해 피곤한 랑쿠니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잠을 자려고 했죠.
하지만 황징원이 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랑쿤이에게 뭐 마실래? 라며 물었고 자신이 미리 준비한 홍차에다가 수면제를 10개나 넣어 남자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음료를 마신 남자친구는 지쳐서 그런지 약을 먹어서 그런지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깊게 잠이 든지 확인한 황징원은 칼을 들고 와 남자친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대로 목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목을 연달아 찌르면서 그래, 너가 나에게 준 상처의 빚은 이걸로 퉁치자 라고 혼자 속삭였습니다. 피가 여기저기 튀길까봐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비닐로 침대 시트를 감싸놨습니다. 그렇게 목을 찔러 살해한 뒤 약 4리터에 가까운 피를 빼낸 다음 무거운 시신을 질질 끌어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시신은 모든 피가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그렇게 황징호는 랑쿠니의 시신을 하나씩 토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빨간 고무 대야통에 토막을 낸 시신을 하나씩 놓기 시작했죠.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토막을 내어 시신을 없앨 계획을 했을까요? 황징원의 아버지는 한의사였습니다. 그렇게 한의사 아버지 밑에서 자란 황징원은 남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보고 들으며 배운 게 많아서 일반인들보다는 지식이 아무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기에 온몸의 혈자리들을 다 알고 있었고 신체를 손으로 만지는 일이 많아 남들보다는 쉽게 몸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이용해 시신을 토막을 낼 계획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피를 빼낸 시체를 바닥에 눕히고 시체를 토막내는 도중에 실수로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상처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신을 하나씩 토막내어 자신의 옷으로 감싼 뒤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시신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황징원의 범행은 꽤나 치밀했는데요. 이렇게 옮기는 동안에 추후에 경찰이 CCTV를 보고 의심할 것을 대비해서 실제 시신이 담긴 봉투와 정말 자신의 물건들만 들어있는 봉투를 섞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시신을 옮겼습니다. 옷만 넣은 봉투는 자신의 일하는 곳에 갖다 놨습니다. 정말 이사 때문에 짐을 옮기는 것처럼 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자신의 가게에 옷을 넣은 봉투를 갖다 놓고 CCTV가 없는 곳에 자신의 차량을 미리 갖다 놔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옮겨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시신을 전부 차에 옮긴 황징원은 그 차량을 타고 으슥한 산으로 가서 시신을 전부 없애기 위해 비닐봉투를 한데 모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질러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막상 크게 붙어 활활 타오르자 당황해서인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한 나무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음이 싱숭생숭했는지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한 호텔에 들러 숙박하기로 했죠. 그 호텔에 자신이 살해할 때 사용한 칼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황징원은 시신이 어떻게 잘 탔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 산속으로 향했고 그 산속으로 가봤더니 시신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너무나 당황해하며 주변에 땅을 급하게 파서 시신이 안 보이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땅을 파기엔 역부족했는지 깊게 파진 못하고 서둘러 나뭇가지나 풀들을 이용해서 안 보이게 덮어놨습니다. 이후 경찰에게 범행을 인정한 황징원은 자신이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털어놓았고 현장에 경찰들과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녀가 숨기로 했던 남자친구가의 토막낸 시신들을 찾게 되었고 범행을 저지른 뒤 숙박을 한 호텔에 가서 범행에 사용한 칼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은 사랑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 돈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둘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의 계약금은 여자가 내었는데 한 달마다 내야 하는 이자는 랑쿠니, 즉 남자친구가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징호는 남자친구가 자신과 결혼을 안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그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냥 떠나려고 했는데 랑쿠니는 이 아파트를 판다면 난 그 돈에서 반을 받아야겠다라며 따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황징호는 이놈은 정말 날 돈으로만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랑쿠니에 대한 마음이 바닥을 쳤고 그렇게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나는 동안에 자신이 금전적으로 뭔가 바라는 거 없이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랑쿠니는 결혼을 계속 미루며 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고 말하는 상처를 준 데 있어서 더욱더 살해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부터 황징호는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게 운전면허를 따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수면제를 얻기 위해 병원에 가서 자신이 잠에 잠 못 든다며
이곳저곳에 가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칼과 빨간 대야 고무통, 10리터 기름 2통, 마지막으로 차를 렌트했습니다. 그렇게 렌트한 차량을 CCTV가 없는 곳에 주차를 해놓은 것이죠. 또 미리 준비해둔 것 중 충격적인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혹시라도 나중에 사람을 죽인 곳이라고 소문이 나서 집이 안 팔릴 것을 대비해 3월부터 이미 집을 부동산에 내놔서 4월 14일에 명의를 옮기고 본인은 4월 말까지 짐을 빼기로 한 조건으로 그 집은 이미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많아 재판이 쉽게 끝날 줄 알았지만 재판은 쉽게 끝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가 재판에서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남자친구가 그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칼을 들고 죽인다며 협박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 남자친구를 칼로 한번 찔렀습니다. 라며 증언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검사 측은 황지원이 집에 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수면제가 가득 찬 음료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불타지 않아 남아있던 시신에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걸 확인해 이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열린 재판에서는 또 다른 증언을 했는데요. 나는 싸운 것도 있었고 마음에 엄청난 화가 있었지만 생각 없이 행동해서 이 일을 저질렀어요. 저는 절대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검사 측은 시신을 옮기기 위해 렌트한 차량, 침대 시트를 덮어둔 비닐, 빨간 대야통, 토막 낼 때 사용한 칼을 구입한 점 등등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살해한 점이라며 이 증거들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황지원은 위의 방법들이 통하지 않자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이 정신병이 있고 악귀가 자신의 몸에 들어와 이 모든 일을 저질렀으며 그렇게 본인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에 따라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아주 정상인 멀쩡한 상태인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황지원의 모습을 재판 내내 지켜본 판사는 황지원이 잘못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아주 괘씸해 최고 형벌인 사형을 내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있기 전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동안 성경책을 읽었던 황지원은 자신이 저지른 짓이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 판사와 자신이 죽인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총 5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하고 싶은데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용서해준다면 법원에서 달라고 하는 금액보다 2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사는 이 편지 내용을 보고 가해자가 그래도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죄를 뉘우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형의 형벌을 주지 않고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남자가 아이를 지우라고 하고 결혼을 미루는 모습과 여자를 돈으로만 이용한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황지원이 불쌍하다는 식으로 여자 편을 많이 들어줬지만 이후 부동산을 미리 처분한 일을 알게 된 이후 이 여성도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해 여성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황지원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고 사형을 안 당하려는 모습으로 느꼈다고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황지원은 무기징역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만 남자친구 토막살인 사건의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만 내에서 언론들이 뜨겁게 관심을 가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대부분 중국어로 사건 보도가 되어서 비중국어권 국가에서는 접근성이 낮아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와 결혼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극도로 달한 여자친구의 범행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연인 사이에 벌어진 범죄들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전 애인의 집에 찾아가 살해를 한다든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찾아와서 무차별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만나지 않았겠죠. 첫 만남에서는 세상 스윗하게 연기하다가 이별하거나 싸움이 있을 때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이 너무나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당신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이별을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급격한 감정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과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전에 만나던 사람들과 폭력이나 집착, 심한 다툼으로 헤어졌다는 얘기가 들린다면 과감하게 헤어지시길 권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남에게 사랑을 주는 것에만 집중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며 자존감을 최대로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무도 쉽게 건들지 못하니까요. 그럼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